저는 인간발달과 교육 발표를 맡은 체육교육 조주연입니다. 제가 인지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정의적 발달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은 인지발달을 보는 시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피아제 이전의 견해,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인지발달 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피아제 이전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은 주로 철학자들의 관심사였고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심리학자들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 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초기의 지능은 키나 몸무게처럼 성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지능의 실체를 파악하고 언제 얼마나 성장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능의 측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접근 방식은 양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심리학자들은 지능 측정을 위한 지능검사 개발과 지능의 구성 요소를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중 지능검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능검사의 발전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지능검사는 1905년 비네가 제작한 검사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지능검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비네가 프랑스 교육부로부터 학령기 어린이 중에서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를 선별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검사를 제작했습니다. 이 검사는 그 이후에 최초의 지능검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네 검사는 그 후에 스탠포드 비네 검사로 발전하였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네 검사를 1916년에 대폭 개정하면서 미국판 검사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검사에서 처음으로 지능지수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터너는 IQ 공식이었던 정신연령 나누기 생활연령에 곱하기 100을 하여 스탠포드 비네 검사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증가하는 생활연령에 비해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증가하지 않는 정신연령은 이 공식에 대한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한 검사가 1939년에 제작된 웩슬러 검사입니다. 웩슬러 검사에서는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구한 다음 표준화 작업을 하여 전체 평균을 100으로 정하고 각 개인은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하여 IQ를 산출합니다. 이런 방식의 IQ를 편차 IQ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지능검사는 모두 이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웩슬러 검사는 처음에 성인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그 후에 아동용, 유아용 검사들이 별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또 이전에 스탠포드 비네 검사가 주로 언어성 검사였던 데 비해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능검사는 처음에는 개별 검사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 오늘날에는 집단지능검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능검사가 결과가 잘못 해석되거나 확대 해석되어 오남용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능검사 해석에서는 일반적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심리검사에는 측정의 오차가 있습니다. 지능검사에도 당연히 측정 오차가 있습니다. 이 오차는 개별검사보다 집단검사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분이나 컨디션을 고려해주지 못하고 개인에게 검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능검사가 인지적 능력 전체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능검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지능검사가 측정해주지 못하는 인지능력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의력입니다. 지능검사 결과를 과대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 높고 사회성이나 도덕성도 뛰어날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서 모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지능 발달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빠른 발달을 보이다가 일찍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릴 때는 발달 속도가 다소 늦었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발달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지능검사는 평균이 100이어야 하지만 오래된 지능검사를 사용할 경우 평균이 100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오래된 지능검사는 사람들이 문제들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실제 지능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근에 제작된 지능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인지 발달을 보는 시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삐아제는 이전의 인지 발달 이론과들과 달리 인지 발달은 인지 구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질적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삐아제 인지 발달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삐아제는 생물학도였기에 생물학적 관심이 그의 인지 발달 이론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삐아제는 지능이란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며 인지는 구조화되어 있고 출생 시점에서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구조가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진다고 봅니다. 인지 구조는 도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동화, 조절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고 합니다. 인지 구조가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형은 일단 동화에서 시작됩니다. 동화는 자신의 도식에 세상을 깨맞추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출생 후 소수의 도식만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에서 접하는 대상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마실 수 있는 액체를 모두 물이라는 한 가지 도식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의 어린이는 처음에는 물, 우유, 주스 등을 모두 물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동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동화만으로는 더 이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도식을 바꾸거나 세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조절을 통해서 다시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평형을 이룰 때는 더 세련된 인지구조를 갖게 됩니다. 삐아제는 인지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구조의 질적인 변화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지 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삐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감각운동기는 인지 발달의 첫 단계로서 대체로 생후 약 2년 동안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유아들은 자극을 받아들여서 느끼고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반사운동을 하고 대상 영속성 개념이 형성됩니다. 전조작기 이후의 단계는 모두 조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조작기는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이며 구체적 조작기는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전조작기는 대개 2에서 7세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전조작기에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자기중심성, 보존개념 미획득과 같은 조작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으며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러 발달하는 몇몇 조작 능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로 상징적 사고, 자아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를 하며 모랄론과 같은 개념이 형성됩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약 7에서 11세경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모두 극복되고 분류, 간접 비교 등과 같은 조작 능력들이 발달하여 완전한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보존 개념이 형성되고 유목화, 서열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어린이들의 조작 능력은 성인의 조작 능력과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어린이들은 조작의 내용이 현실적이어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의 조작이나 순수한 언어적, 가설적 조작은 형식적 조작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약 11세에서 16세경까지 발달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조작의 내용이 어떠하든 순수하게 형식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형식적 조작기의 어린이는 평화가 네모보다 크고 네모가 코끼리보다 크다면 평화는 코끼리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 조작기의 어린이는 이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설 설정, 추론, 조합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삐아제는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숙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지구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형 상태를 깨트려야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깨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삐아제의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습은 어린이의 능동적인 참여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자신의 인지구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확장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입니다. 삐아제는 또래와의 협동이 어린이와 어른 간의 협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에서 볼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회를 갖는 데는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진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적 활동은 언어보다는 물리적 경험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삐아제의 인식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물리적 지식과 논리 수학적 지식이라는 점과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발달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고츠키는 러시아 심리학자이고 인지 발달의 근원은 사회에 있으며 각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사회 정신을 내면화하는 것이 인지 발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역사적 심리학 또는 문화적 심리학이라고도 불립니다. 비고츠키는 사회정신이 개인에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언어가 바로 그 통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는 언어적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어에 녹아들어 있는 사회정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고츠키는 인지발달 과정에서 주위 성인들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는 어린이의 발달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발달이 완료된 현 발달 수준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다음에 발달할 잠재적 발달 수준입니다. 비고츠키는 현 발달 수준을 벗어난 잠재적 발달 수준에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영역의 내용이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제시하는 것은 바로 교사와 같은 성인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비고츠키는 삐아제에 비해 인지 발달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삐아제와 비고츠키는 사고 변화의 구조적인 면, 문화적 환경과 인지 발달의 관계, 사고 발달의 자극, 언어와 지적 발달, 인간관, 학습과 발달, 협동학습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삐아제주의는 삐아제주의의 다양한 논란거리를 해결하고자 삐아제 이론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해결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들은 발달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삐아제 이론에서의 두 발달 단계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하려 하였고, 어린이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항상 동일한 수준의 사고를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고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의 본질에 관해서 새롭게 제기된 관점 중에 하나는 다지능 이론입니다. 가드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라고 부르는 능력은 사실 여러 가지 상호 독립적인 능력을 한꺼번에 통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지능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는 처음에 지능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언어적, 논리수학적, 공간적, 신체운동적, 음악적, 대인간적, 개인 내 지능으로 7가지 하위 지능을 분리하였습니다. 이후에 자연 기능을 추가하여 8개의 독립적인 지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드너는 이 8가지 지능이 상호 독립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뇌손상에 의한 지적 능력의 분리, 백지나 신동들의 존재, 특정 정보를 조작하는 정보 활동의 존재, 독특한 발달사, 진화사, 실험 심리학적 증거, 심리 측정적 자료, 상징화를 들었으나 비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정의적 발달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의적 발달에 대해서는 정의적 발달의 개념, 정서 발달, 성격 발달, 자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적 발달은 정서나 성격 등을 포함하는 비신체적, 비인지적 특성들의 발달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용기, 협동정신, 자기절제와 같은 정의적인 측면은 그 자체로서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정의적 측면에 대한 이해는 학생 지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대표적인 정의적 특성인 성격과 사회성은 학교 학습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서 발달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서란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을 의미하며 우리는 정서의 감정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정서는 인지적, 생리적 조건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정서 이꼴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서는 보시는 것처럼 감정,
신체적 각성, 목적감, 사회적 표현의 4가지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운전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운전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바짝 긴장하는 신체적 각성을 보이며 사고가 나지 않기를 원하는 목적감을 긴장된 눈빛으로 표현합니다. 영아는 생후 약 2~7개월 사이에 기쁨, 슬픔, 놀람, 분노와 같은 정서를 나타냅니다. 이런 정서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며 얼굴 표정, 근육 반응,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를 1차적 정서라고 하는데 1차적 정서는 어느 곳이든지 문화와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생후 1년이 지나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들이 나타나고 이를 2차적 정서라 합니다. 2차적 정서는 자기의식적 정서와 자기평가적 정서로 구분됩니다. 자기의식적 정서는 당황, 부러움 같이 단순히 자기의 입장을 되돌아봄으로써 가지는 정서입니다. 자기평가적 정서는 사회적 규칙에 자신을 비추어 본 다음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발달합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자부심 등이 자기평가적 정서에 해당합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에서는 음식이나 애정을 통해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래야만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엄마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발달 단계의 전 과정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의 유아는 대소변 가리기나 혼자 옷 입기 등을 경험하며 이때 자기조절과 자기신뢰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이를 제지하여 과잉 보호할 경우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은 자신감 결여로 이어집니다. 남근기 때의 유아는 남녀 신체의 차이, 부모의 성역할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여 아버지와 같은 남성적 성격을 내면화하며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극복하여 어머니와 같은 여성적 성격을 내면화합니다. 잠재기는 다른 단계에 비해 성적 욕구가 억압된 상태여서 이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동성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배우며 도덕성이나 신미성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성기기 때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잠재되어 있던 성적 욕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적 에너지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남근기를 원만하게 거치지 못한 경우 권위에 대한 반항이나 비행 또는 이성에 대한 적응 곤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은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모든 행동을 성욕에 연결시킨 점과 성장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무시한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에릭스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사회적 상황, 환경적 상황과 연계하여 확대하였고 일생을 8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갈등이 해결되면 긍정적 자질이 생기며 갈등이 지속되면 부정적 자질이 생겨서 자기, 즉 자아가 손상을 입는다고 보았습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에서는 음식이나 애정을 통해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래야만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엄마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발달 단계의 전 과정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의 유아는 대소변 가리기나 혼자 옷 입기 등을 경험하며 이때 자기조절과 자기신뢰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이를 제지하여 과잉 보호할 경우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은 자신감 결여로 이어집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의 유아는 목적의식이 생겨 스스로 계획을 세워 성취하려 합니다. 이때 아동의 주도적인 활동을 부모가 제지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이 발달하면 주도성 발달은 저하돼서 스스로의 행동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인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는 아동의 사회적 세계가 넓어집니다. 친구와의 비교 및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학습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맛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주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정체감 대 역할혼미 단계의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청소년은 자아 정체감을 확립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성인이 되어서도 정체감의 혼동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친밀감 대 고립감 단계에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중년기에 해당하는 생산성 대 침체감 단계에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면 침체돼서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해당하는 자아통합 대 절망감 단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후회하면 절망에 빠지지만 삶이 보람되었다고 느끼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높이면서 자아통합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에릭슨의 이론은 건전한 자아 발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단계 설정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중간중간 자기 조절, 자기 신뢰와 같이 자기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자기는 자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자기 개념은 자아 개념이라고도 하며 자기 존중감은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저도 자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자기의 발달은 생후 4개월경에 영아가 자신이 대상과 분리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6개월경에는 초보적인 신체적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합니다. 3세에서 5세경엔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나 좋아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자기를 진술할 수 있으며 6세 이후엔 심리적 특성이나 감정을 포함하여 자기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념이란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또는 신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개념 예시 문항을 보시면 학업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에 따라 예시 문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학업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등 여러 영역으로 범주화되어서 저장된다는 측면에서 자기 개념은 다면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으로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의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은 타인과의 비교 경험이 부족하며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개념과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이후 또래와의 비교나 자신의 학업 수행에 대한 교사의 판단 등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또래와의 비교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조절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행위 중단이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중단이 어려운 행위로는 흡연, 음주와 같은 중독성이 강한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충동 억제는 순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격성이 강한 충동은 자라면서 인지적으로 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지연이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위해 지금의 작은 보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놀고 싶지만 미래의 더 큰 보상인 좋은 성적을 위해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만족지연입니다. 미셸의 종단적 연구입니다. 미셸은 약 650명의 4~5살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지연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마시멜로우를 주고선 먹지 않고 참으면 더 많은 마시멜로우를 주겠다고 한 후 아동의 만족지연 정도를 지켜보았는데 마시멜로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만족지연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셸은 실험 15년 후에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는데
당시에 오래 기다린 아이들이 15년이 지난 현재 성적이 더 좋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등의 결과를 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어릴 때의 만족 지연이 오래 지속됨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기조절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